네, 비타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의 역사를 보면,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렇게 종이처럼 생긴, 그런 이제, 아마 지금처럼 그 품질 좋은 종이는 아니고요. 아마 나무 껍질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문서를 남겼는데, 기원전 한 1550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간을 위한 치료법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은 이제 현대의학 영양학적으로도 근거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비타민 A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 간을 섭취했을 때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참 재밌는 거죠. 이때 당시 이집트인뿐만 아니라 고도의 중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그리스인들도 간을 야맹증 치료에 사용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해군 의사인데요. 1747년에 영국 회사 해군 의사죠. 나중에 제독이 됐는데, 이 제임스 린드라는 박사가 해군 병사들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괴혈병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밖에 지금처럼 이제 시설이 좋지를 않고 오랫동안 이제 항해를 하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배 위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과일이 이제 동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괴혈병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임스 린드는 이런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거에 이런 물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2명의 괴혈병 환자를 2명씩이 한 조로 묶어가지고 반복구를 두고 여섯 개 그룹으로 이제 물질을 투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레몬과 오렌지를 급여한 그런 그룹에서 괴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여기에 괴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 비타민 C는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타민 C라고 할 수 없지만 괴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일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1901년도에 미생물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미지 성장 인자를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을 하는데 어떤 성분을 꼭 넣어야지만 미생물이 잘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이오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이오스라는 게 컴퓨터 켤 때 나오는 게 바이오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이 어떤 그 시스템인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에서는 바이오스는 여기서 가져왔겠죠. 이게 원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10년도에 일본의 과학자 우메타로 스즈키라는 사람이 미강, 그러니까 생미강이죠. 거기서 수용성 미량 요소를 분리했는데, 이 성분을 처음에는 그 아베릭 애시드라고 그랬어요. 아리자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비타민 B1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비타민 B1으로 이게 딱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분이다. 그래서 그 베리베리와 같은 그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발견을 한 거죠. 공교롭게도 1912년에 좀 이따 얘기하는 카시미어 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타민 B1에 대한 개념, 물론 이제 이분도 비타민 B1을 정확하게 규명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규명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분보다 2년 전에 이 일본인 우메타로 스즈키가 분리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좀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들이 우메타로 스즈키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카즈미르 푼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각기병, 홍반병, 구루병, 계열병 등의 질병이 비타민의 부족이다.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죠. 그래서 1912년에 각기병의 원인 이제 이 비타민 결핍이다, 홍반병이 비타민 결핍이다, 구루병이 비타민 결핍이다, 이런 가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비타민이라는 거는 비타 플러스 아민이다.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비타민의 발견 및 규명 역사. 그래서 아마 아까도 쭉 얘기를 했지만 1901년에 이제 와이들러라는 분, 그죠? 어니스트 와이들러라는 분이 이제 바이오스라고 하는 개념. 이제 어떻게 보면 비타민이라는 개념의 어떤 바닥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1910년에 비타민 B1, 이때 당시에는 비타민 B1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타민의 성분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뭐, 물론 이제, 와이들러는 보면 전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견된 건 어떻게 B1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규명한 걸로 보면 비타민 A가 먼저예요. 비타민 A가. 그래서 이제 고의 부분 그런 거에 대한 부분 좀 오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된 비타민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좀 애매한 질문이 좀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좀 제대로 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B1이라 그 1910년도에 발견한 게 비타민 B1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견된 비타민은 비타민 B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B1을 1912년에 펑크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각기병의 예방 인자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비타민이라는 개념, 바이탈 플러스 아민 뭐 이런 개념을 만들었던 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정확하게 비타민 성분이 규명이 된 그런 비타민은 발견이 아니고요. 규명되고 그 개념적으로 정립이 된 거는 비타민 A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견된 건 비타민 B1이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정확하게 규명된 거는 비타민 A죠. 그래서 이 1913년대 보면은 여기도 이제 사실 비타민 A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용성 물질이고 성장에 그러니까 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 이분들이 이제 팻 솔루블 A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맥컬럼이라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때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19년에 맥컬럼이란 똑같은 분인데요. 맥컬럼이란 분이 이제 비타민 A라고 명명한 거. 그래서 이때부터가 사실 그 정확한 이름의 명명, 규명하고 이름을 명명한 거 이때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발견한 거, 그러면 비타민 B1일 겁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이름이 명명이 되고 규명이 된 거로 한다면 이 비타민 A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타민 E가 그 1921년도 이반스라 비숍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때 당시에도 사실 규명된 건 아니에요. 규명된 건 아니고 그냥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토코페롤, 비타민 E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명된 거, 규명된 거로 한다면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가 맞습니다. 하지만 발견되는 걸로 본다면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비타민이라는 건 생명체가 생활하는데 중요한 영양소이죠. 그래서 비타민은 이제 미량으로 우리가 그 미네랄을 공부했었지만 뭐 미량, 소량으로 요구되는 것을 이제 미량 요소, 미량 그 광물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슷하게 소량으로 요구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했을 때 그런 그 결핍증이 있죠. 그리고 스스로 합성을 할 수가 없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라는 뜻은 비타와 암이 결합된 것이다. 이거 그림 제가 뭐 그림에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빠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Life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그 라비타 에벨라 그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타민의 조건이 있죠. 그래서 식품이나 사료의 구성 성분이어야 된다. 미량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이나 발달 유지에 필수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식품 사료에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못했을 때는 결핍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외 조항도 있고요. 비타민 D나 수용성 비타민들이 이제 그 반추동 반추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합성이 되지만 그래도 수용성 비타민으로 범주에 집어넣는다. 왜냐하면 비반추 동물에서는 필수적이니까요. 그다음에 라이아신이 동물의 체내에 있는 트립토판에서 합성이 되지만 그 양이 제한되어 있고 트립토판도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아신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 중요한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의 중요성.
네,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용성 비타민은 탄소, 수소, 산소만 함유한 거에 반해서 수용성 비타민은 이거 외에도 질소, 황, 코발트와 같은 다른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수용성 비타민의 대부분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생화학적 대사 조절, 특히 이제 뭐 비전, 야맹증에 관련된 그러니까 눈 시력 있죠? 시력 그리고 이제 이 칼슘 대사 그리고 항산화 이런 데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수용성 비타민 B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죠.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용성 비타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축적량이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과도하게 먹게 된다 그러면 이제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지용성 비타민 좀 많이 먹었으면 내일 좀 안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 비타민 B12를 제외하고는 내 체내 축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먹었는데 내일 안 먹잖아요.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의 효과가 이제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 먹는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씩 먹어도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분돼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K와 바이오틴 같은 경우에는 반추동물에서는 거의 반추위가 있기 때문에 결핍의 문제가 없죠. 하지만 비반추동물의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이 일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에서 흡수가 일부 되는데요.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햄스터라든가 말과 같은 자가 분식이죠. 자기 똥을 먹는 거 있죠. 이럴 때 이제 비타민 K나 바이오틴 같은 것들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료를 먹일 때는 사료에 이런 그 비타민이나 수용성 비타민이나 지용성 비타민의 어떤 요구량을 다 충족해서 넣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떤 그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사료를 먹이지 않는 그런 가축을 키울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키워야 된다. 자, 비타민 A로 넘어갈게요. 비타민 A는 레티놀, 레티오닉 애시드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레티놀, 레티오닉 애시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그 지방산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죠. 지방산의 구조를. 네.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은 이제 식기를 통해서 비타민 A 공급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키우는 가축 같은 경우 특히 비타민 A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이 식물체에는요, 비타민 A가 실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비타민의 전구체, 우리가 이제 프로비타민 A라고 하는데요. 거의 이제 비타민 이 전구체라고 하는 게 카로틴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요. 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 안에 들어가거든요. 카로티노이드 중에 카로틴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 이제 그 크산토필과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산토필류는 뭐냐면 이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아스타잔틴과 같은 성분인데 요거는 비타민 A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이제 비타민 A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얘들은 항산화제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면역적으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체에 들어있는 이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카로틴과 같은 그런 성분들은 쉽게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잡식동물 같은 경우가 이걸 먹었을 때 카로틴을 비타민 A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초식동물과 잡식동물은 체내에서 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눈에 있는 망막에 있어요. 그 시신경 물질이죠. 로놉신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망막을 우리가 레티나라고 하거든요. 레티나. 그래서 레티나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티나에 있는 어떤 알코올성 성분이기 때문에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어떤 지방산이다 보면 레티오닉 애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티놀은 소장 점막 세포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식동물을 한다 그러면 이제 풀을 뜯어 먹고 뭐 이제 막 소장에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네티놀 형태로 소장 점막 세포에서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흡수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내 효소, 이 레티날 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이게 레티놀 에스터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이 소장 점막 세포에서 그렇게 해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티놀 에스터는 상당히 이용성이 빨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주로 동물성 식품이나 그리고 이제 사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료에 있는 어떤 사료 첨가제, 보조 사료 형태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료 하면 거기에 식물성인 성분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아까 얘기한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카로틴과 같은 그런 성분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초식동물과 잡식동물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 15, 디 옥시게네이즈에 의해서 이 카로티노이드, 특히 이제 카로틴을 분해를 해서 베타카로틴으로 분해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레티놀로 만들어서 흡수를 시키고 이게 나중에 이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어디에서? 초식동물과 잡식동물에서. 하지만 육식동물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비타민 A의 발견 역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맥컬럼과 데이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비타민 A라고 명명을 하지 않고요. 팻솔루블 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지방에 함유된 성분을 쥐한테 주니까 쥐가 잘 자라고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필수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팻솔루블 A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비타민 A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맥컬럼이라는 이분이 이제 명명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스틴복이라는 분은 이제 카로티노이드와 유사한 비타민 작용이 이 식물 색소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다음에 1929년에 무어는 식물체에 존재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이게 이제 비타민 A로 전환된다라는 어떤 대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인 카로틴이 동물의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거는 초식동물과 잡식동물에서입니다. 그래서 프로비타민이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비타민이라는 건 비타민 A 전구체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특히 이제 당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근 같은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된다. 우리 생체 내에서. 그래서 로놉신에 있는 망막에 있는 세포에 축적이 돼서 특히 이제 레티놀과 같은 그런 성분도 축적되고 눈에 축적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과 잡식동물이 섭취한 베타카로틴이 소장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티놀 에스터가 돼서 흡수돼서 간으로 간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육식동물에서는 이 카로티노이드 분해 요소, 카로틴 분해 요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식동물 좀비와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A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을 해서 이 생체 내에 있는 비타민 A, 특히 이제 로놉신, 에스터레이즈 같은 그런 형태, 아니면 눈에 있는 로놉신, 레티날 형태로 섭취해야지만 이 육식동물은 그걸 충족할 수 있는 거죠. 네, 비타민 A의 생리적인 기능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나잇 비전, 우리가 이제 야맹증의 원인이 되잖아요. 비타민 A가 결핍되면. 물론 이제 이게 선천적으로 비타민 A가 축적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친구가 이 야맹증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데 뭐 5시 정도에 일이 끝나서 가는데 이제 그 하절기는 상관이 없는데 동절기에는 상당히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일찍 보내거나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하면 좀 전화 좀 달라고 그러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야맹증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좀 밤에는 아우 이게 어렵더라 살기가. 그렇고요. 점막 상피세포, 호흡기나 소화기에 있는 점막 상피세포의 정상적인 형태 유지하는 데 비타민 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격 성장 중에 특히 연골 조직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식 능력을 유지하는 데 비타민 A 결핍되면 수컷에서 정자 생성이 좀 제한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복분자 같은데 비타민 A에 관련된 성분들 전구체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이제 안토시아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결핍되면 정자에
우리가 스퍼마토제네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코르티코스테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나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요거를 합성을 하는데 그 액티베이션 하는데 기능이 있다. 그리고 레티오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레티널 그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비타민 A를 레티놀, 레티날, 레티오닉 애시드 그렇죠. 그러니까 레티놀, 레티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레티오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맹증하고 번식에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다른 이제 뭐 점막 유지라든가 세포 성장이라든가 골 형성이라든가 면역에는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A 결핍과 중독 증상인데요. 정리가 좀 안 돼 보이니까 놓을게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대부분의 동물에서 야맹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안구건조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이제 점막세포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호흡기나 소화기의 그 세포에, 점막세포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겠죠. 번식도 잘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금에서는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이 걸음 걷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성장이 잘 안 자라고요. 깃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안구건조증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콕시디움증에 관련된 어떤 기생충 감염에 예민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이 그 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화기나 이런데 이 점막 조직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은 이 닭의 눈, 코에서 배출물이 나오는 증상. 그리고 이제 산란율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비타민 A의 요구량의 50배에서 500배 정도가 이제 중독증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영향 뭐 이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비싸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요. 사료에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큰일 나죠. 사료에서도 절대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먹었을 때는 구역질이나 어지러움이라든가 골격 형성에 문제 생긴다든가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닭에 있어서 키로당 50만 IU 이상 급여하게 되면 난항색도에 문제가 생긴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50만 IU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3,000, 뭐 2,000,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의 체내 대사.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료에 공급되는 비타민 A, 우리 이제 거의 첨가제나 보조사료 형태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원료나 합성 비타민에서 유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식물성 성분에는 비타민 A 전구체만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A의 성분은 레티널 에스터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레티널 에스터는 거의 대부분 흡수가 잘 되는 성분이다라는 거죠. 동물의 뭐 비반추 동물도 그 비반추 동물이나 반추 동물이나 초식 동물이나 잡식 동물이나 다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타카로틴이에요. 동물성 유래 레티날 에스터가 이제 어떻게 대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지방 대사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동물 사료에 만약에 이제 레티날 에스터 형태로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료에 첨가된 지방성분과 같이 췌장에서 분비된 그 지방분해 요소, 담즙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가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 비타민 A라는 것은 이제 레티날 에스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프리 비타민 A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지방산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료에 있는 지방산으로 가수분해 되겠죠. 그게 이제 마이셀로 들어가고 소저장 상부에서 미세 용물을 통해서 흡수되고요. 요게 이제 운반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그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림프관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됩니다. 상피세포에서는 다시 이제 에스터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지방산과 결합을 해서 이제 카일로마이크론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 형태로 해서 둥둥 떠서 간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자, 식물에서 유래하는 베타카로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료에 집어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식물 원료가 있는데요. 만약에 파프리카가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만약에 이런 걸 먹였다 하면, 이런 이제 파프리카나 아니면 당근이나 이런 것들을 먹였다 하면, 이런 이제 베타카로틴과 같은 이런 이 성분은 소장에서, 요게 바로 이제 소장에서 얘기하는 카로티노이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비타민 A로 전환된다는 거죠. 하지만, 고양이과 육식동물은 이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흡수가 돼서, 이제 그 레티놀 에스터나 아니면 레티놀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이동할 때는 레티놀 에스터가 돼야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간으로 이동이 되면 간에서 다시 분해가 돼서 레티놀.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필요한 곳으로 가겠죠. 특히 이제 눈으로 가겠죠. 보시면 되겠죠. 자, 동물에 따라서 나온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비교를 한 건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이 잡식동물이냐, 초식동물이냐, 뭐 육식동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은 카로틴의 흡수 돕고 담즙과 같은 유화제는 카로틴의 흡수를 촉진시키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로틴으로 이용되기 전에 카로틴 비타민 A, 아까 레티놀 에스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그 간과 소장벽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 말 소에서는 이 많은 양의 비타민 A 전구 물질을 섭취했을 때 혈중 내에도 혈청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혈중 내에도 상당한 양의 카로틴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당량이 또 이제 젖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말과 소에서는 카로틴의 일부가 비타민 A로 전환되고요. 나머지는 말과 소에서는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나 체지방에 축적되고 있다가 간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쥐나 면왕, 사냥, 돼지, 토끼, 개에 있어서는 카로틴 형태로 혈관 내 이송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양이나 사자 같은 이런 절대 육식동물의 같은 경우에는 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로틴 성분을 비타민 A로서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타민 A, 레티놀 에스터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로 넘어갑니다. 비타민 D의 다른 말은 콜레카시페롤, 에르고카시페롤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D는 이제 맥클럼에 의해서 명명이 됐고요. 1930년도에 비타민 D2 분리와 합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 조건에서 태양 광선, 뭐 하루에 몇 분 정도만 노출되는 것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태양 광선의 노출 이 사람은 인위적으로 가서 일광욕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축은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소화 같은 경우 운동장에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닭도 방사를 시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이 무창개사나 무창돈사에 있는 닭과 돼지는 그렇지 못하죠. 그 다음에 뭐 종류 넘어갈게요. 비타민 D의 종류와 구조. 비타민 D의 종류는 D1, D2, D3, D4, D5 형태가 존재하지만 자연계에서는 이 두 형태 존재합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D3. 그래서 비타민 D2는 에르고카시페롤, 비타민 D3는 콜레카시페롤. 에르고라는 건 식물성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곰팡이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곰팡이에서 생산된 것도 에르고카시페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물성을 에르고카시페롤, 식물성으로 칼시, 칼슘 대사에 페롤,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르고카시페롤, 콜레카시페롤. 자, 비타민 B2는 식물과 버섯에서 합성이 되고 에르고스테롤을 부른다. 비타민 D3는 동물의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전구체인 7디하이드 콜레스테롤, 7번째에 디하이드로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에서 이게 이제 그 햇빛을 보게 되면 광분해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비타민 D3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2가 되는데, 에르고스테롤도 이제 식물에서 그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걸 이제 그 전도라고 그러나요? 전도라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식물이나 곰팡이 이제 햇볕을 보고 레디에이션이 뭐냐면 이 방사선 조사, 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자외선이나 이런 걸 조사받는 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르고카시페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타민 D의 기능은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칼슘과 인의 흡수를 증진시키고 골격의 석회와 칼시피케이션을 돕는 게 주 기능이죠. 이제 비타민 D가 체내에 충분할 때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이제 콜레칼시페롤이 되잖아요. 칼시페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슘의 흡수가 促진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갑상선 옆에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돼서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도움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 결핍하고 중독 증상인데요. 정리를 좀 할게요. 일반적으로 동물에서 비타민 D가 결핍하면 칼슘과 인의 결핍과 유사한 결핍증이 나타나죠. 리케지라는 게 이제 그룹병이죠. 그래서 오스테오말라시라는 거는 골다공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가금에 있어서는 이제 방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비타민 D를 합성하지만 일반적으로 케이지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이게 사료로 섭취한 비타민 D3가 혈액을 통해서 골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란간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케이지 레이거 퍼티그라고 하는 우리가 대문자여야 되는데 그죠? 케이지 레이어 퍼티그라고 하는 증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닭이 그냥 앉아 있어요. 앉은 뱅이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앉은 뱅이 나중에 죽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요. 그게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비타민 D3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돌아야지만 비타민 D3가 돌아야지만 이게 이제 작용을 하잖아요. 그게 돌지 않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이 비타민 D3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이제 뼈하고 주둥인데 우리가 이제 불이죠, 불이. 이게 이제 가금에서요. 가금에서. 그래서 이제 고무처럼 부드러워지고 늑골단이 이제 이렇게 둥글게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골이라고 하는데 용골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깃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D를 요구량보다 25에서 125배 더 과다하게 섭취하면 과다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의 경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타민 뭐 A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D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너무 이제 건강을 생각한 나머지 너무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는데 여기도 비타민 D가 들어있고 여기도 비타민 D가 들어있으면 너무 과도하게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양이 뭐 이렇게 이 먹는 양을 계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원액인데 잘못 먹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골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는 그것뿐만 아니라 면역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면역 개선에.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이거 활동을 증가시키고요. 대식 세포 있죠. 이게 이제 그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백혈구인데요. 그런 능력을 개선시켜 주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질병,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이죠. 바이러스 질병의 재앙성을 개선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결장암, 유방암, 난소암의 발병률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고 나서 아침 먹고 나서 산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의 체내 대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된 비타민 D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과 같이 먹은 그런 이게 이제 지방과 같이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 D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림프관을 둥둥 이렇게 떠다니겠죠. 그때 이제 이 비타민 D가 이 피부에서 이 활성화되고요. 활성화된 다음에 이게 다시 간으로 가서 이 25번째 탄소에 OH가 붙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25하이드락시 콜레카시페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내가 생선구이를 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소장으로 흡수가 됩니다. 위에서 분해가 되고 그죠?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간으로 가는 과정에 이 순환을 하게 되겠죠. 림프관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 햇볕을 보게 되면 이렇게 UV가 나오게 되고 햇볕을 보게 되면 그때 광분해가 일어나서
이 콜레스테롤이 세븐디아이르 콜레스테롤 그리고 콜레카시페롤이 되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 25번째에 수산화기를 붙여서 25OH 25 하이드락시 콜레칼시페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신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그 OH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좀 완벽한 카시페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 신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칼슘 성분, 그러니까 소변에 있는 칼슘 성분을 다시 재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내용들이고 복잡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 요구량이 미치는 요인. 그래서 피부색도 사람의 경우는 이제 피부색도 중요하겠죠. 피부색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요. 이제 그 사료내 식품에서 칼슘과 인의 함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비타민 D 요구량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회수를 해줘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료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료 회사마다 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프리믹스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효과가 있고 없고는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의 다른 말은 토코페놀, 토코트리에놀이죠. 비타민은 이반스하고 비샵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쥐가 번식하는데 필수적이더라, 이 성분이.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반스와 그 이머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알파 토코페놀을 분리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1936년에. 이제 비타민 E에 대한 그 가장 이제 부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뇌 연화증이죠. 우리가 엔세팔로팔라시아라고 하는 엔세팔로말라시아라고 하는 이제 이게 그 뇌에 구멍이 뿡뿡 뚫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성 근 위축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막 위축되는 그런 거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죠. 네, 비타민 E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종류의 폼이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 알파 폼이 가장 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 E를 두 가지로 다른 걸로 명명했잖아요. 토코페놀과 토코트리에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코페놀 같은 경우에는 이 측세를 보면 이게 측세고요. 네, 요게 이제 크로멘 고리인데요. 크로멘 고리인데 이 측세에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죠. 이게 토코페롤입니다. 토코페롤은 포화지방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코트리에놀은 이중결합이 3개 있죠. 토코트리에놀 할 때 트리가 3개고요. 에놀이 이중결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나누는데 알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크로멘 고리에 이 매치기가 3개 있습니다. 3개 이렇게. 요걸 이제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5번 위치를 하고 있어요. 3번, 5번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마도 2개입니다. 이게 7번, 8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토코페롤, 델타 토코트리에놀에는 이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8번 위치에 하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이제 그 비타민 E의 8개의 이성질체를 그려준 구조식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타민 E의 특징을 보면 비타민 E는 말 자체가 토코페롤이잖아요. 토코라는 개념은 토코스, 성질을 가진다는 출산이라는 특징이고요. 출산, 토코스가. 그 다음에 페롤은 그 페레인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오를 붙인 것으로 임신을 하게 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토코페롤이라는 것은 출산, 임신을 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다. 그런 알코올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생체막에서 지방질 산화, 방지, 그리고 이제 적혈구 보호, 세포 호흡, 그리고 햄 단백질 합성, 혈소판 응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했죠.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지방산 측세고요. 요게 이제, 그,
크로멘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크로멘이라고 합니다. 크로멘 이게 크로멘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치기가 몇 개 붙였느냐,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매치기가 몇 개냐, 어디에 붙었냐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비타민 E의 체내 대사. 비타민 E도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용성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소장에서 지방 소화와 같이 지방 소화할 때 마이셀이라는 게 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합이 돼서 흡수가 된다. 흡수는 한 10에서 36% 정도가 이제 공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가, 그러니까 유리형이라는 것은 비타민 E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타민 E와 에스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보다는 흡수율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타민 E의 기능은 항산화 기능, 그래서 체내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 면역 능력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엔티젠,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지는데 그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핵산대사, 비타민C 합성, 그리고 함유황 아미노산의 대사,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효소 반응에서 코팩터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제 알파 토코페놀이 비타민 E 중에 하나잖아요. 산화에 의해서 이 토코페놀 퀴노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그 불포화 지방산을 대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환원시키는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비타민 C가 비타민 E의 환원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E가 다시 이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타민이 결핍이 됐을 때 결핍 증상, 번식 장애가 있다. 그래서 태아의 퇴화, 그 다음에 고환 이축, 난소, 불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포막 투과성에 문제가 생긴다. 간에 괴사가 생기고, 요걸 이제 예방해 주는 게 셀레늄이죠. 그 다음에 RBC는 우리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에 용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레늄에 의해서 방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육 이상, 영양소 근위축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시스테인이라든가 비타민 E라든가 셀레늄에 의해서 예방이 되는이다. 그 다음에 중독 증상은 다른 비타민 A와 비타민 D에 비해서는 독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이면 이제 축적은 됩니다. 근데 일부러 많이 먹일 필요는 없죠. 너무 많이 먹이게 되면 지방이 축적이 되고 폐사율에 문제가 생기고 혈액응고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금에서 비타민이 결핍됐을 때는 가금에서 혈관 내피 조직이 부실해지고 피하에 그 끈적끈적한 청록색이 되는 침출물이 쌓이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돼지에 있어서의 PSE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비타민과 셀레늄 같은 경우 돼지 사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근위와 심장에 근육 이상이 초래되고요. 골격 근육에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뿐만 아니라 함유황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이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뇌연화증, 그리고 과민성 적혈구 용용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퓨파는 뭐냐면 다가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을 많이 함유한, 그때 얘기했죠. 그 오메가3 그 축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플렉시드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인위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은 그 식물성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을 많이 먹이게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뇌연화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비타민 E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8,000 IU 정도 키로당, 그거를 이제 그 이상 먹이게 되면 이제 뭐 좋은 거보다는 나쁜 게 많다. 이건 이제 중독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E와 다른 영양소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비타민 E의 결핍 증상을 완화시킨다. 그 다음에 다가불포화증 많이 먹이면 별로 좋지 않다. 비타민이 많이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함유황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 비타민 E도 결핍되고 함유황 아미노산도 결핍되면 그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함유황 아미노산, 물론 이제 간에만 문제만 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있죠. 그래서 이 항유황 아미노산도
비타민 E하고 E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비타민을 많이 넣게 되면 비타민 E의 양도 늘려야 된다. 그다음 비타민 C는 비타민 E를 보호해주는, 보존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철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타민 E가 부족한 상태에서 철분을 많이 먹이게 되면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콜린은 비타민 E에 의해서 콜린 결핍증이 완화될 수 있다. 비타민 E를 먹이면 콜린이 좀 부족해도 결핍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들, 뭐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비타민 E가 그 풍부한 음식이 아닌 것은 하면 여러분들은 골라서 쓸 수 있겠죠. 네, 비타민 K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K는 필로키논, 메나키논, 메나디온, K1, K2, K3로 되어 있는데요. 1935년 댐에 의해서 비타민 K가 명명되었죠. 비타민 K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필로키논, 메나키논, 메나디온은 세 종류가 존재하고요. 열과 산소에는 저항성이 있지만 산과 알칼리에는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이고요.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K는 특히 이제 혈액응고에 관련된 단백질의 포스트 트랜스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PTM 과정의 중요한 인자입니다. 비타민 K는 K1, K2, K3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골격의 구성이나 세포 성장이나 혈관백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인데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사료에서 쓰고 있는 비타민 K3 같은 경우는 사료에 많이 쓰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인체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동물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K1, K2, K3가 있는데 생물학적 활성은 K1은 혈액 응고에만 특화되어 있고요. K2는 골격 건강, 그리고 항암, 심혈관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축산화에 사용하고 있는 합성 비타민인 K3는 혈액 응고가 아주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 트랜스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저번 때 제가 세포 그리고 핵 그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소포체 리보좀 그리면서. 그래서 이 소포체에서 달려있는 리보좀에서 이제 그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가지고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단백질을 다 만들고 나서 바로 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골지체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 비타민 K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포스트 트랜스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이란 진핵생물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질 때 리보좀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후에 골지체를 거치게 되면서 변형 과정,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활성이 된 단백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트랜스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것에 이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타민 K의 종류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K1은 식물성, 비타민 K2는 미생물, 장내 세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물성이긴 하지만 동물에 있는 장내 세균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3는 이제 합성 비타민입니다. 인간이 합성한 거죠. 그래서 키놀 핵과 포화된 칡세를 가지고 있다. 아까 그림이 뒤에 있나요? 네, 이렇게 포화된 칡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K2는 불포화된 칡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K3는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 지용성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생물학적 특성 얘기했죠. 이걸 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흡수율은 이 가장 높은 거는 K3입니다. K3.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용어들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놨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료에서 사용되는 K3의 그 성분들입니다. 성분. 네, 그래서 메나디온 소디움 비설페이트가 있고요. 메나디온 니코치나미드 비설페이트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비쌉니다. 밑에 게.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타민 K가 결핍되게 되면 혈액응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출혈이 이제 멈추지 않고요. 피하 출혈이 생기게 되고 출혈 과다에 의해서 사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독증은 크게 없지만 급여하게 되면 이제 셀라이시스라고 요열 증상, 트로핀 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가축에서 비타민 K 결핍과 중독 증상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금류에서는 이런 출혈성 질환들, 피부 반점, 도살시 출혈량, 빈혈, 성장 지연, 이런 복강내 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독 증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리해놨어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송아지도 마찬가지. 송아지는 반추동물이잖아요. 하지만 송아지가 반추위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대 출혈 지연이라든가 장관 출혈, 간혹 돌연사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송아지가 초유를 먹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료에다가 이 비타민 K를 넣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료회사에서 아마 그 송아지 사료에 아마 비타민 K를 따로 처방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자가 사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료를 배합 사료가 아니고 이제 자신이 만든 사료를 먹인다고 했을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비타민 K의 세뇌 대사는 이 지방과 함께 된다. 왜냐하면 지옥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게 담즙염의 바일레시드의 존재하에서 비타민 K가 잘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나디온 같은 경우는 체내 독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가축 사료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위동물에서는 일부 장내 미생물에 합성이 되지만 그 흡수 부위가 이제 보통 대장에서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동물의 사료에는 반드시 비타민 K를 처방해 줘야 되는 거고요. 추가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K의 기랑 물질로 디큐마롤이라는 거 하고요. 워퍼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퍼린이라는 게.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디큐마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한 스윗 클로버에서 만들어내고요. 이제 뭐 방사를 하다가 이런 부패한 스윗 클로버로 먹었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를 생기게 돼요. 특히 비타민 K 부족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쥐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K의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부 출혈이 생겼을 때 멈추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서 쥐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은 녹색잎이 많은 채소, 야채기름, 브로콜리, 곡물류가 있겠어요. 네, 비타민 C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너무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비타민 C는 아스코빅 애시드, 동의어가. 제임스 린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스코비라고 하는 계열병 얘기도 했었습니다. 비타민 C의 생리적인 기능을 보면, 생체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죠. 그 다음에 타이로신 분해 대사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철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혈에 관여합니다. 빈혈을 개선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열 스트레스, 히 스트레스, 고온 스트레스죠. 고온 스트레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사나 이런 데에서 가축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C를 보충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워지면 호흡을 막 과하게 하게 돼요. 과호흡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같이 피부를 통해서 이게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것도 다 수분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호흡을 통해서 과다하게 호흡이 되면 체내 어떤 pH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산성화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성화되면 계란의 껍질 만들 때, 산란계가 계란 껍질을 만들 때 석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란에 난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완화해 주는 역할도 있고, 그러면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축사의 환경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육 환경이. 그러니까 보온이 잘 안 되고 단열이 잘 안 되면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 뭐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아주 덥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타민 C의 결핍은 대표적인 게 스코업이죠. 그래서 하이드락시프로린이 결핍되게 되면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되게 되고 상피 조직이 출혈되게 되고요. 출혈이 심해지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데 세균이 침입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염증이 더 심하게 되는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간, 신장, 비장 내 출혈이나 지방 침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빈혈, 혈액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고 응고, 혈액 응고 시간이 지연되고 상처 치료가 잘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결핍이 되면 칼슘인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골격 매트리스, 이제 우리 골격 매트릭스가 먼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칼슘과 인이 붙이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C의 결핍은 빈혈뿐만 아니라 골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비타민 C가 함유된 식이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일 뭐 이런 얘기, 빨간색 파프리카가 가장 비타민 C 함량이 높다고 시험 문제 제가 낼 겁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당근, 포테이토, 그 다음에 뭐 워터멜론, 그 다음에 벨페퍼, 레드 벨페퍼 어떤 게 제일 많냐?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안 들으면 아마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콜린은 지방간 예방하는 인자죠. 지방간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콜린의 생체적인 기능은 이 구조를 보면 이제 메칠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메칠기를 공유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간 예방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일로마이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이것도 이제 칼프 리버라고 하죠. 소의 간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바는 이제 미생물 생장의 필수적이라는 그런 바이오스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노시톨과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물과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2차 대사산물의 중간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노시톨은 저번 때 얘기했듯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소야 레시틴, 그 다음에 이제 버크휘시라고 하는 메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소야 레시틴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탈모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그룹으로 넘어갑니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이아민, 네, 비타민 B1, 사이아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구조식을 보면 이 설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사이아민의 이름은 티오를 가진 비타민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를 했죠. 우메타로 수직계 얘기는 아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자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시미어 펑크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센과 도나스에 의해서 사이아민의 결정이 분리되고 1935년에 이제 로버트 윌리엄에 의해서 화학 교조가 확실하게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이아민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민의 생리적인 기능은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요구되는 영양소인데요. 다이아민은 해당 과정에서 형성된 피루베이트를 아세틸코에로 전환시키는 그 산화적인 탈인산화 반응에 이용이 됩니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을수록 이 다이아민의 요구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가공이 된 그런 뭐 쌀국수라든가 이런 걸 먹이는 경우에 특히 이제 부족하기 쉽고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이제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일본 사람들이 그걸 먹잖아요. 그 스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생으로 먹는 그 어류 같은 걸 먹었을 때 다이아민의 요구량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이아민의 대사를 보면 다이아민 소장과 대사에 흡수되는 간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TP의 작용을 받아서 다이아민 파일로 포스페이트 DPP로 변환되게 되는데요. 이 DPP로 변환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산화적 인산화회로에 사용되게 됩니다. 다이아민은 거의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먹어도 다 배설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넣어줄 필요가 있다. 사이아민의 항대사 물질이 있는데 사이아민하고 구조가 비슷해가지고요. 사이아민처럼 생각해서 작용을 해버리게 되면 실제로 사이아민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이아민 결핍증이 유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리사이아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사이아미네이즈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날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이아민을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 펭귄 생선을 주로 먹는 펭귄이나 돌고래 등 얘들이 이제 사이아민 결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먹이면 좀 나아진다. 불활성화 된다라는 거.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나아진다. 그 다음에 기타 엔티다이아민 물질이 이제 고사리 같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리 먹으면 활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고사리 먹으면 이제 힘이 빠지는 이유가요. 이 사이아민의 이 역할을 예,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이아민의 한결피 증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피루베이트와 이 해당 과정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루베이트의 대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피루베이트가 많이 생기고요. 피루베이트가 산화적 인산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락테이트로 가는 현기적 인산화를 거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락테이트나 피루베이트의 축적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척도가 되는 거죠. 다이아민 결핍증.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저번 때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락테이트가 몸에 축적되게 되면 몸이 시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이아민이 결핍되면 그거 똑같은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해도 탄수화물을 일반적으로 밥을 먹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이아민이 많이 함유된 식이성분,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폭찹이라고 그러죠. 돼지고기인데 이제 정육에 많이 들어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낼 겁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2, 비타민 B2죠.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은 이제 수용성 비타민에서 가장 열에 강한 성장인자인데요. 그래서 워버그와 그리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색 효소에서 이 조효소를 분리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규명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거는 조효소의 성분이다라고 밝힌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규명은 정확하게 안 했고요. 그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는데 1935년에 쿤 등이 이제 실제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리보플라빈의 생리적인 기능이나 체내 대사는 특히 이제 FMN, 그 다음에 FAD, 우리가 이제 FAD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과정이나 TCA 사이클에서 그 에너지를 ATP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물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 주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핍이 되면 이게 그 대표적인 홍반증인데요. 그래서 염증이나 피부염이 생기고요. 각막 출혈이 생깁니다. 혀의 유두가 위축되고 빨갛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독 증상은 거의 없지만, 왜냐면 이제 이게 수용성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많이 먹이게 되면 신장결석이나 피부나 모발에 황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리버, 우리가 간에. 그래서 순대 먹을 때 간 먹으라는 얘기를 했죠. 네, 비타민 B3, 라이아신과 리코친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라이아신의 발견은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아신의 생리적인 기능은 주로 이제 에너지 대사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NAD, NADP 형태로 해당 과정 TCA 사이클, 그리고 베타 옥시데이션의 필수적인 조효수죠. 그 다음에 이제 산화환원 발응에 중요한 수소 전달체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400개 이상의 효소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A 수복이나 전사 조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조절, 그 다음에 피부 신경계 소화기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아신의 결핍 증상으로는요, 3D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D 증후군이 첫 번째는 이제 피부염, 설사, 치매,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증상으로 혀에 부종이 있어 구내염이 있고요. 우울증이라든가 집중력 저하, 그다음 체중 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으로는 옥수수 중심의 식단,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축에서는 옥수수 위주로 사료 배합비를 짜게 되면 트립토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트립토판에서 라이아신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고요. 가축에서는 성장지연, 피부 병변, 그리고 설사, 그리고 긴장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아신과 트립토판이 이제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라이아신의 결핍은 거의 없는데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급하려면 사료에 상당히 많은 양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쉽지가 않죠. 특히 축산에서는. 그래서 라이아신을 따로 넣어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쥐에서는 35에서 60mg 정도 트립토판에서 1mg의 라이아신이 만들어지니까 거의 한 50대 1 정도로 만들어지잖아요. 40대 1에서. 낭비죠. 두 개가 또 있네요. 지울게요. 자, 라이아신이 많이 들어있는 건 뭐냐? 치킨 브레스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토테릭 애시드 B5입니다.
판토테릭 애시드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발견은. 그 다음에 생리적인 기능은 코엔자임 A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죠. 코엔자임 A는 아세틸 코에이 뭐 이럴 때, 그죠? TCA 사이클 이럴 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대사나 에너지 대사나 지방산의 이제 베타 옥시데이션이라든가 뭐 합성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자, 결핍이 되면 성장률 감소, 그다음에 지방간, 항체 형성 지연, 구토가 있고 메스꺼움, 뭐 이런, 그다음 불면증, 저혈당 이런 것들이 오게. 그다음에 판토테릭 애시드가 많은 그런 음식들은 이 다음과 같은 오가닉 미트니까요, 고기죠. 고기죠. 그리고 이제 버섯, 그다음에 그 기름이 많은 물고기니까 청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어 이런 거. 그다음에 소고기나 그다음에 닭고기, 아보카도, 브로콜리. 그다음에 이제 해바라기 씨, 치즈 이런 데 많이 들어 있다. 그다음에 비타민 B6, 피리독신, 피리독살, 피리독사민. 그래서 비타민 B6의 발견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리적인 기능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단백질과 나이트로젠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 형성에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피린이라고 하는데요. 포피린이 이제 햄 단백질이 중요하거든요. 그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6입니다. 그 다양한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의 활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B6다. 보시면 되겠어요.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결핍됐을 때 공통적으로 증상이 이제 경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에서는 특이한 피부병, 그리고 중독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이제 뭐 어떤 경련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거의 그런 거는 뭐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 보면 이제 바나나, 그다음에 치킨 브레스트, 뭐 푸른 주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틴, 바이오틴, 비타민 H라고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발견한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바이오틴의 생리적인 기능을 보면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의 고정작용이죠. 카르복실레이션이나 디카르복실레이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붙였다 뗐다 할 때, 그래서 지방산 합성 시에 아세틸 코에이가 말로닐 코에이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 바이오틴이 말로닐 코에이가 되려면 이산화탄소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틴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에 이제 여러 가지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대사 글라이코겐 합성에 잔여하게 되고요. 만약에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털이나 이런 게 빠지는 증상이 있어요. 털이 빠지고요. 뭐 비늘에 피부염 같은 게 생기고요. 중독 증상 거의 없습니다. 많이 있는 거는 이제 고기, 난황, 대두, 어류, 그다음에 그레인, 곡류,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바이오틴이 만들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폴릭애시드입니다. 폴릭애시드. 엽산이죠. 엽산은 항빈혈성 인자이고요. 그래서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산인 사람의 경우도 이제 노산인 경우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제로 볼 수가 있고요. 생리적 기능을 보면 폴릭애시드는 이제 카본에다가 호밀기, 그리고 하이드락시 메칠기, 그리고 메칠기 이런 것들을 이게 결합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거든요. 폴릭애시드가. 그래서 콜린 합성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페니랄라닌에서 타이로신으로 전환되는, 글라이신이 세린으로 전환되는, 히스티딘이 분해되는 과정, 그 다음에 피리미딘 연기가 합성되는 과정에 폴릭애시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결핍되게 되면 특히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적혈구 사이즈가 좀 커지죠. 커져서 나타나는 빈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 사이즈가 작아져서 나타나는 빈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된 그런 적혈구에 의한 빈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대로 이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메칠기가 붙는다든가 뭐 이런 과정 중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태아의 발육 중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노산인 그런 어떤 산모한테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다.
그다음에 폴릭 애시드는 장내 미생물에서 합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쥐나 돼지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능동수성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영양소의 관계도 이게 좀 중요한데요. 중요한 내용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서 동영상이. 자, 비타민 C는 폴릭 애시드의 결핍을 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2와 폴릭 애시드 다 마찬가지로 핵산 합성에 관여하지만 비타민 B12 결핍에 의한 악성 빈혈과 이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콜린을 전략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저희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준 수업 시간에 이 산모가 술을 먹으면 이 엽산의 이용률, 흡수율에 방해를 한다. 그럼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느냐? 태아한테 간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항미생물제 설파제를 첨가하면 결핍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 핀토빈, 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콘플레이크, 렌틸콩,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인데요. 마지막이에요. 시아노코발라민인데 뭐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리적인 기능,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 특히 이제 메칠기 합성에 관한 효소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폴릭 애시드와 같이 이 박테리아 동물세포에서 메치오닌을 만드는, 그러니까 메치오닌이 메칠기가 이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칠기에 설포가 붙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성에 관여한다. 그래서 공통적인 증상, 결핍 증상은 악성 빈혈입니다. 악성 빈혈. 그다음에 시아노콜바라민,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B12는 위와 소장에서 분비되는 뮤코프로테인인 그 IP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 이 IP 컴플렉스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약간 축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되고 남은 거는 이제 간에 축적이 되고요. 나머지는 근육이나 피부 등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되어 있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B12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나 물고기나 뭐 랍스터나 이런 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저 만드는 저도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입이 아픈데 아무튼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